사실 제가 지금 찍는 거는 어쩌면 이제 지금 동영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원한 감정 그 르쌍띠망이랑 아모르 파티 운명의 이제 그건데요. 예. 그 아까 르쌍띠망 원한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원한이 두 가지로 분출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니 탓이다, 남 탓하는 거. 이건 쉽게 이해가 되죠. 내가 교수가 못된 거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누구누구 탓이다 이러면 우리가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망해라 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 거는 유대인 때문이야,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이야, 코로나가 이렇게 된 거는 저 중국 저기 때문이야, 이렇게 남 탓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이 원한의 감정에서 되게 특이하게 지금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자기 탓하는 거 있죠. 뭔가 불행이나 이런 것들이, 애가 아프다, 내 탓이야, 내가 그전에 담배를 피웠기 때문이야, 내가 이거를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애가 자랄 때 이걸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 그냥 양심의 가책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체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원한의 감정을 특별히 양심의 가책이라고 불렀다. 근데 우리가 이게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면 보통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도스옙스키 소설을 할 때도 항상 양심의 가책, 이른바 죄책감, 죄의식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거, 죄의식이라는 거는 죄의 크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양심의 크기에 비례한다. 죄를 느낄 줄 아는 마음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게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위대한 죄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스옙스키는 되게 이런 인물들을 영웅처럼 이제 그리고 떠받드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적 굳이 놓자면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보는 감정인데, 이거를 니체가 되게 흥미롭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이거는 상기된 건데, 양심의 가책은 고통에 대해 누군가를 탓한다는 점,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원한 감정과 같습니다.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라는 점에서 다를 뿐이지요. 이 점에서 양심의 가책은 원한 감정이 특별하게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와닿았고, 우리가 사디즘하고 마조이즘을 서로 반대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두 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요. 그 근원을 찾으라면은 사실은 사디즘, 남을 괴롭히는 것보다는 마조이즘, 내가 싫은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그게 이제 외부로 표출됐을 때 이제 사디즘, 이렇게 이제 폭력으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원한 감정에 변형된 형태일까? 이거를 작가가 예를 들어주는데, 예컨대 폭력 남편한테 맞으면서 아프고 막 이건 사실 고발을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잘못했겠지. 남편은 나를 사랑해. 저봐 평소에는 저렇잖아. 술 먹을 때만 나를 때리잖아. 이렇게 친구들이 나를 막 두들겨 패요. 그건 학폭이고 이제 고발하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한테 가서 말하든가 뭐 학내 경찰한테 말하든가. 근데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멍청해. 공부도 못해. 애들하고 뭐 놀이 규칙도 잘 몰라. 나는 이렇게 당해도 싸네야. 이런 식으로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좋지 않다는 건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니체가 되게 체계적으로 잘 써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찌르게끔, 그러니까 가마를 이제 주게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봐도 이른바 잘 되는 사람들, 이때 잘 된다는 게 뭐 큰 성공을 거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삶이 무던하게 흘러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적정한 직업과 또 가족도 건강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 니체 말이 맞네, 어린아이들처럼 잘 잊어버리고 은근히 자기 탓도 잘 안 해요. 그냥 뭐 그럼 지금 어쩌겠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오늘도 수고했어. 그리고 이제 안 좋았던 기억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내일 이렇게 가까운 미래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외로 남 탓도 잘 할 이유가 없어요. 애가 단원 평가를 못 받았다, 애가 왜 점수를 못 받았지,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 애는 공부에 흥미가 없어, 이래 좀 흥미가 그렇게 있지도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파기 시작하면 애가 왜 공부를 못하지, 내가 뭘 못 시켜서 그런가, 담임 선생님이 뭘 이래서 그런가 해서 막 여기저기 다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 감정이 타인에게 향하든 자기 자신에게 향하든 양심의 가책, 그게 이제 그렇게 표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제 와닿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은 죽었다 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니체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관심이 이제 가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하나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게 니체가 한 말이 아니네요.
19세기의 이 말은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는 상투적인 말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거지요라고. 중세 대비 근대에서 신은 죽었다 이런 식이니까 비슷한 예는 아닌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 말이죠. 카이사르 시저. 네, 줄리어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말이 그 사람 개인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동네에서 널리 쓰이던 표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아모르 파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운명을 사랑하라. 조금 더 문학적으로 풀어서 너의 운명으로, 너 자신의 운명으로 도피하라, 달아나라. 이렇게 이제 니체, 이렇게 어릴 때 많이 봤었는데, 그래, 올 테면 와봐라, 나의 운명이여. 나는 나의 고통과 나의 실패를 사랑하겠다. 거룩하게 긍정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로 드는 게 프랑스에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내려보니 네덜란드였어. 근데 뭡니까? 프랑스만큼은 아니지만은 네덜란드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거기 풍차와 튤립과 나의 운명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건 이제 니체가 한 말인데 좀 전에 이제 요 말은 아이를 가졌을 때는 되게 예쁘고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기를 바랐는데 이 영화 속에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자아이가 아니고 남자아이고 그 다음에 다운 증후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가 되게 불행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녀의 답이 이런 거예요. 네덜란드 가려고 비행기를 탄 건 아닌데 내리고 보니까 네덜란드였고 네덜란드도 좋았다. 에펠탑도 개선문도 없었지만 빨간 풍차가 있고 이렇고 이렇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운명에 대한 사랑의 어떤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이 많을 거고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유학을 페테르부르크로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제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요사요사 이제 신청을 하고 하다 보니 이제 그 어드미션이 온 대학이 모스크바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스크바 가서 좋아하면 되는데 거기서 나는 평생 페테르를 못 갔네. 막 징징 짜고.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라도 갔으면 됐지. 네덜란드 튤립 보고 풍차 보고 좋아하면 좋을 텐데 나는 프랑스에 갔어야 됐는데 이게 뭐야 이러고 평소에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던 막 독일을 떠올리고 막 영국 원래 영국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네덜란드에 있으니까 영국이 막 좋아 보이는 것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살면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오그라뜨리게 이제 되고 더 불행하게 이제 만드는 건데 그러지 말고 자기 운명을 이제 사랑하라. 이게 이제 그 니체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아름다운 잠언 중에 하나인데요. 니체가 이 말에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니체 그 자신도 그렇게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 위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니체조차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네. 당연히 그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혼회귀 이것도 이제 되게 옛날에는 재밌게 봤던 건데 그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니체의 이제 이 영혼 회귀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춤추는 주사위 이거 같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읽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망치 얘기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도 또 인용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히 니체하고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있죠. 그것도 이제 책의 말미에 가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린아이들을 위한 책이 아주 어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위한 책이다 보니까는 정말 멋진 삶, 멋진 승리인 것 같아요. 니체 씨. 나는 위버맨 씨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니 내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해갖고 이렇게 이제 귀엽게 애들이 그네 타는 이런 것도 넣고 이게 출판사가 어딥니까? 웅진 주니어네요. 자, 제가 근데 책은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요. 그 다음 이제 저는 개인 이 진은영 시인에게도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니체와의 첫 만남 해서 이거를 이제 서문에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해 겨울인데 13살이 되던 해 겨울인데 눈이 많이 왔고 자기는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공장을 경영하다가 이제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집에 한 날 들어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와갖고 아버지를 위로했던 것 같고 아버지가 이제 우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막 엉엉 이렇게 우는 거를. 인사하러 들어왔던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쩔 줄 몰라 하자 아저씨 한 분께서, 그러니까 이제 아빠의 친구죠, 내게 빳빳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셨어요. 필요한 거 사렴. 자, 나가봐라. 이러고 이제 갖고 왔는데 그때 1,000원은 큰 돈이었다라고. 부모님께 용돈 달라고 할 때 50원만 50원만. 진은영은 대전 출신이고 그 다음에 70년생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5살인가 많으니까 이게 13살 됐을 때니까는 80 한 3, 4년, 그러니까 제가 한 3, 4학년 될 때니까 이때 1,000원은 어린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500원짜리 동전 정도? 그게 제일 큰 돈? 네, 그랬는데 그거를 들고서 이제 뭐를 살까 하다가 책을 산 거예요. 그 책이 바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제 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니체를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고 제가 막 읽으려니까 제가 막 슬퍼지네요. 그래서 이런 말을 엄마 아빠한테 마음속으로 했대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책을 읽을 나이가 됐다라는 걸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의 이제 슬픔을 한번 회고를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니체 같은 사람은 뭐야? 아빠가 너무 빨리 죽는 바람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요절하시는 바람에 아예 아버지조차도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어머니하고 니체인데, 남편을 이제 빨리 잃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남아선호 사상이 지금은 굉장히 뭐 없어졌다 거의 봐야 되겠지만 이때는 이제 그렇지 않을 때잖아요. 그리고 남아선호 사상과는 별개로 일단 여자는 육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제 엄마라고 해도 되겠죠. 엄마도 여자니까 딸보다는 아들에게 그런 어떤 편안함 같은 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건데, 집에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나랑 있는 거랑 남동생이랑 있는 거랑 일단은 느끼는 육체적인 그런 안도감 이런 게 다르다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체의 엄마를 좀 보면은 다시금 옛날에 어릴 때 대학 때 니체를 읽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생각되는 게 있어요. 아들이 이랬다면은 엄마가 어땠을까? 남편 빨리 죽었고 아들이 명민하단 말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아들이 갖기를 바랄 거고, 또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손자 손녀도 많이 낳고, 이제 부모들의 바람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니체가 목사가 되기를 바랐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부인이었는데 아들이 신은 죽었다 이러고 막 기독교의 위선임에 이런 것들 파헤치고 있으니까 엄마 또 속이 타기도 했을 거고. 근데 이게 그렇게 막 상식을 넘어서는 선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고요. 니체는 나중에 아팠을 때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르띠르 랭보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랭보가 되게 어렸던 거잖아요. 거의 고등학생인데 이제 이미 시인으로서는 정상에 올라 있었던 거고, 한 20대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는 아프리카 가서 커피 팔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은 건데, 그게 지금 생각한 뼈암 같은 거, 골육쪽 뭐 이런 거에 걸린 거잖아요. 아프다고, 아파 죽어간다고 엄마한테 편지 쓴 거 보니까는 그냥 세상 모든 아들은 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엄마도 이제 똑같은 거죠. 엄마 갈 테니까 엄마 살려줄게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살려주는 근데 이제 비슷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니체의 경우에도 이 엄마랑 그다음 이제 누이 동생, 세계 문학사에는 많은 누이들이 있는데 누나, 뭐 여동생, 카프카도 그렇고, 이 누이하고는 어떤 관계였는지 제가 지금 머릿속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근데 그 강신주 선생님 강의에서는 니체가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을 거라고. 남자 없이 집에 다 여자만 있으니까. 엄마의, 여동생의, 고모의, 뭐 이모의. 그래서 이렇게 여린 성격을 가진 막 그런 남자아이에게는 이런 막 여자들의 되게 시끄럽고 막 오지랖 넓고 막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간섭도 잔소리도 많이 하고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고 그런 게 스트레스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보기 나름이고 진은영 씨는 딱히 그렇게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도 물론 니체를 직접 읽으면 좋지만은 좋은 길잡이였고, 시집이 빨리 나오면 좋겠네요. 진은영 씨 시집이.